숲에 있습니다. 예도 철학 삶이란 목록에 들어갈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제는 엉부와 르솔레이의 불인데요, 번역하면 태양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이 불어 문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1849년 12월 22일에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짜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자기 형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문구야, 여러분. 엉부와 르솔레이의 태양이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빅토르 위고의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건데요, 아마 작가니까 빅토르 위고를 죽기 전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태양은 보입니다. 이것을 삶의 철학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태양이 비치는 것을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죠, 그죠? 오직 삶을 정당화하는 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삶의 정당화를 위하여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죠, 그죠?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삶의 정당화. 도스토예프스키가 마지막 교수 때에 있어서 느꼈던 것은 삶의 정당화가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이데거적으로, 그죠? 그리고 삶은 은총이다 라고 하는 작은 명제를 깨닫는 데 있어서 태양은 보입니다 라는 문구는 핵심적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삶의 내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 삶의 정당화에서 삶의 이해로 간다는 건 도대체 뭘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균적 인간이 되기 위하여, 니체적으로는 마지막 인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고투하고, 낙관적으로 상징계의 대타자의 명령에 맞추어, 타자들의 눈에 맞추어 나의 평균성을 증명해내는 게 삶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 삶의 정당화 이외에 삶을 이해한다는 그런 고상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그죠? 도스토예프스키 역시도 1845년 가난한 사람들을 쓰고 46년에 분신을 발표하면서 문학계의 스타가 되죠, 그죠? 그때 자기 형과 나눈 편지들을 보면은 거의 명예에 사로잡힌 속물 수준이에요. 형,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위대한 문인이, 이 사람은 또 부자요 귀족이지, 이 사람이 나를 아는 체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주변에 위대한 시인들과 또 문인들이 나를 극찬하기 시작했어. 벨린스키와 같은 평론가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나는 이제 상류사회에 발을 들여 놓은 거야. 뭐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는 거, 그죠? 45년, 46년대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시도 푸시킨이나 고골리와 같은 그러한 러시아 문학의 대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류 사회에 진입하면서 씀씀이도 커지고, 또 귀족 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녔던 게 도스토예프스키. 그때 고작 나이 24, 5이죠. 그죠? 그리고 47년, 48년 이 시기에 페트라세프스키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죠. 그죠? 비교적 온건한 사회주의자였어. 이 사람. 쉽게 말하면 프랑스의 프루동이나 또 생시몽, 푸리에와 같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파트에 금요일마다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또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지식인들이 또 모였겠죠. 그죠? 고골리나 벨린스키가 서로 나누었던 편지들을 낭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스페시노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의 진짜 대부였어.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돈이 많은 귀족이었는데, 특히 독일에서 외국 생활을 하면서 독일 문화를 접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교회사와 비밀 결사의 관계가 뭔지에 대하여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48년, 49년 그 당시에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직접 보고 읽었던 러시아에서 몇 안 되는 그러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페트라세프스키 모임 안에서 스페시노프를 중심으로 도스토예프스키와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 한 10여 명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 사회주의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포예르바하나 종교를 거부하고 황제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회주의. 여기에 이제
빠져 있었고 벨린스키를 통하여 무신론을 받아들이죠. 그죠? 혁명가 도스토예프스키 활동인 거예요. 그리고 농노를 해방시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비밀 인쇄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체제 전복을 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려져서 49년 4월 말 22, 23일에 붙잡혀가죠. 그죠? 그때 페트라세프스키 회원들 중에 33명이 체포되어서 파블로프스크 요새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토굴이야. 토굴 감옥인데 햇빛을 못 보잖아. 그죠? 그래서 갑자기 햇빛을 보다가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되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동료들 중에 또 미친 동료들도 있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걸 견뎌낸 거예요. 살아남았으니까 그 뒤로 작품을 썼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파블로프스크 요새에 그해 12월까지 8개월 동안 갇히게 되는데요. 물론 몇 개월 이후에 지하에서 나와서 토굴 감옥에서 나와서 산책을 하는 게 허용받기도 하고 했지만은 정말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가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죠? 왜 가짜인가 하면은 니콜라이 1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거기에 요것들 봐라. 요것들을 좀 골려주기 위하여 사형 집행은 하지만은 이미 황제가 사면시켜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대신에 시베리아로 보내서 4년은 감옥에서 형을 받게 하고 4년은 군 복무를 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년은 옴스크 감옥에서 유형 생활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4년은 세미팔라틴스크라고 하는 곳에서 군 복무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뭔가 54년부터는 뭔가 조금 자유를 얻게 돼. 그러나 그 4년 동안 옴스크에서의 경험은 정말 끔찍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죽음의 기록에서 볼 수 있죠. 도스토예프스키. 그리고 형과 미하일과 교환한 서신에 보면은 보다 더 적나라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기도 한데, 그래서 22일 날 49년 12월 22일 날 연병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형 집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거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죠? 조를 짜서 3명씩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교수대에 서서 수의로 갈아입고 거기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나는 죽는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에서 8개월 동안 토굴 감옥에서 갇혀 있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딱 집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황제의 특사로 너희들은 사면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죠? 썰매를 타고 시베리아로 유형 생활을 떠나게 되는 건데, 그때 가짜 사형 집행 몇 시간 후에 형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예술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내 영혼과 마음에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살아가기 위해 소중하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이런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나 형,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나에게 가장 고상한 정신인 예술조차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지금 뛰고 있는 심장뿐입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 하나로 나는 나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태양이 보이네요라고 하는 이 불어, 다시 말해서 빅토르 위고의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날을 연상시키는 이 불어 문구, 엉부와 르솔레이의 이 태양이 보입니다는 결코 이방인에 나오는 알베르 까미의 주인공 메르소의 태양이 아닌 거예요. 해변에서 아랍인을 살해하는데 물리적이고 생리학적인 기분 잡혀져 있음에 조금의 조건의 역할을 했던 그 태양이 아닌 거예요. 이 태양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어두운 영혼 속에서 조그만하게 빛나는 그러한 작은 희망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시베리아에 거의 10년 동안의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대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분신보다는 유형생활 이후에 나온 죽음의 지배 기록, 지하 생활자의 수기,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시베리아로 떠나서 유형 생활을 하기 전에 폼비지나라고 하는 어떤 부인으로부터 성서를 선물 받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머리맡에 세워두고 들어가니까 150명이 귀족을 저주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옴스크 막사에.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유 없이 지식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을 당하고 온갖 죽을 고비를 넘겼던 도스토예프스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진짜 인간을 그는 유형 가기 이전에 귀족 사회의 사교계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시베리아 막사에서 발견한 사람들, 러시아 민중, 진짜 인간들을 많이 만났다라는, 그리스도와 러시아 민중의 발견. 그리고 거기에서 칸트와 헤겔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또 경제학 서적, 생리학 서적, 세계 역사, 그 다음에 성지와 관련된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의 실존적 삶의 경험은 그 이후에 작품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 그 넓이와 깊이는 차이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도 참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 뒤에 이제 대작들이 막 쏟아지잖아. 그죠? 이 10년 동안 공부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옴스크에서는 공부를 못했고 세미팔라틴스크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죽음의 집의 기록을 쓰기도 하고 작품 준비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거기다 실존적 경험을 한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신문이나 재판이 그리고 강제 노동이 죽을 것 같은 무수한 유형 생활의 경험들이 그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나에게 태양이 비친다면 나는 삶 자체를 이제는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기쁨이라는 것, 삶은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살아갈 텐데, 이 고백이 바로 태양이 비칩니다. 태양이 보입니다. 우리는 대개 태양이 보여도 아유 오늘 날씨 밝네, 그리고 비가 오네, 눈이 내리네, 이 태양을 보면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감사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유한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 사는 거예요. 삶의 정당화에 빠져서.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봄이면 피어나는 파릇파릇한 나뭇잎인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이걸 정말 엄청난 미학으로 여겼던 거예요. 뭐 봄이면 다 푸르러지는데 그게 뭘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도스토예프스키 역시도 파블로프스크 요새에 갇히기 전에는 그런 파릇파릇함에 대한 어떤 깊은 미학적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겠죠. 단지 실러가 가르쳐주는 낭만주의적 아름다움과 찬란함에 대한 상징들은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삶의 실존에서 경험하는, 그죠?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실존에서 경험하는 5월이면 꽃이 피고 나무에서 파릇파릇 솟아오르는 그 푸르름을 그는 보지 못할까봐 그 요새에서 너무나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푸르름,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약동하는 베르그송의 엘랑빛 달과 같은 그러한 파릇파릇한 푸르름이 요새 생활을 하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가장 강력한 미학적 아름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특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지에 입을 맞추는 알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비논리를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봄이면 파릇파릇 피어오른 그 푸르름을 나는 긍정할 거예요. 삶을 긍정하는 이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푸르름. 일평생을 살면서, 그죠? 우리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푸르러지는 자연 속의, 자연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삶을 그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시간 없이 살다 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 푸르름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의 상징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상징. 그래서 태양이 보이네요. 봄의 푸르름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내적 깨달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년 후에 거의 백지에서, 그죠? 미시킨 공작을 통하여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지막 5분이 서술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삶의 지혜로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27살 청년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마지막 5분, 이분은 동료들과 인사하면서 할애를 하고, 이분은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반추해보고 마지막 1부는 이 세계를 둘러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이 사형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2부는 동료들과 인사를 끝내고 이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은 어땠던가? 이제 3분이 남았는데 3분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누가 될 것인가? 마치 저 멀리에서 비치는 러시아 정교회 지붕에 햇빛 안으로, 빛 속으로 자기의 존재가 빨려 들어갈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내가 죽지 않고 내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1분 1초를 결코 그 이전의 삶과 과거의 삶처럼 낭비하지 않고 하나의 세대로 만들어서 나의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고 결코 낭비하지 않을 텐데.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이것은 두이노의 비가에서 오직 한 번만,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 릴케의 고백, 삶을 긍정하는 니체의 디오니소스, 그것과는 다른 도스토예브스키의 실존에서 나오는 지금 푸른 하늘 아래에서 태양이 비치고 존재의 숲에서 많은 자연의 다양한 존재자들과 더불어 삶의 신비를 체험하는 이 1초의 순간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삶을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죠? 죽을 병에 걸려서야, 그리고 베치의 미시킨 공작을 통하여 나오는 곧 죽음에 임박한 자가 되었을 때라야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1분 1초 순간이, 하나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야. 그죠? 그게. 그래서 지금도 태양이 비치고 있어. 지금도 소나무는 푸르게 존재의 숲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장은 뛰고 있고 나의 마음은 이 맥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피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괴물이 하나 있는데, 보들레르가 악의 꽃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권태를 느끼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는 괴물, 권태, 거기에서 나를 또 다른 우울감으로 데리고 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지루한 권태, 그죠? 그러나 거기에도 또한 또 다른 도스토예프스키의 맥박과 같이 울리는 1분 1초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시간을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을 텐데, 삶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도스토예브스키는 유형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죠, 또 다른 삶의 가치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상당히 큰 교훈이 아니겠는가. 태양이 보입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